스윙스 형님이 사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그 주먹으로 잘 알려지고 유명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그냥 뭐 엄청 유명했죠.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이름을 저는 스윙스가 아니라 문지훈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피자집도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저스트 피자라고 저 맨날 시켜 먹었었는데 맨날 시켜 드셨군요. 네, 맛있었는데 금방 좀 잘못됐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공재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보디빌딩 미디어 채널 TFE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포이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추가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오늘 모실 분은 단순히 보디빌딩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보디빌딩을 종목, 산업, 문화, 캐릭터, 역사까지 한 덩어리로 다루며 선수 한 명의 몸보다 씬 전체의 서사를 기록해온 미디어 그 자체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올림피아 현장을 직접 밟고 국내 대회의 공식 미디어 역할을 수행하고 인터뷰, 취재 기록, 랭킹, 역사 콘텐츠를 한 채널 안에 묶어낸 오늘의 게스트 트포이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개는 또 굉장히 처음입니다. 네. 또 같이 팟캐스트를 또 하시는 입장으로서 그렇죠. 저희가 또 서로 알게 됐던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제 채널 기준으로는 이제 래퍼 루피님 팟캐스트 이후에 그 다음 촬영으로 이제 트포이님과 그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 이제 맞아요. 최일환 형님과 다음 타임이 예정돼 있어서 그때 이제 지나가듯 말씀드리다가 저희 서로 촬영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저 그냥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생각이 항상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예정된 아티스트 분들 이제 그게 끝나고 어떻게 한번 형님께 한번 연락 드려볼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그레이존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존이 뭔가요? 약간 그 범법도 아닌 합법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아티스트 분들처럼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그런 건 없다. 제가 이제 그 오늘 촬영을 하기 이전에 아무래도 트포이 형님도 그러겠지만은 저희가 서로 아예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업계, 특히 뭐 쉽게 말해서 헬스 업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식이 비교적 이렇게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계속 봐오면서 열심히 좀 공부한 걸 토대로 인터뷰를 좀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감안해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힙합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저는 힙합을 좀 공부하고 왔습니다. 힙합을 반대로 힙합 공부하고 오셨군요.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올까봐. 그러면은 요새 가장 핫한 뭐 빅나티 스윙스 이것도 보셨겠네요. 진짜 여러 영상들을 다 봤습니다. 진짜요? 네, 종합적으로 좀 보고 저만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뭐 잘잘못을 우리가 누구 따지잖아요. 누군가 잘못이 좀 더 과가 크다 이런 생각도 이제 있지만 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소신껏 뭐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뭐 스윙스 형님이 사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습니다. 진짜요? 불광중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지훈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 주먹으로 잘 알려지고 유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스윙스 형님이 중학교 때도 주먹으로 중학교 때 그냥 뭐 엄청 유명했죠.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이름을 저는 스윙스가 아니라 문지훈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스윙스 형님이 중학교 3학년이셨고 그리고 피자집도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저스트 피자라고 저 맨날 시켜 먹었었는데 맨날 시켜 드셨군요. 맛있었는데 금방 좀 잘못됐더라고요. 맞아요. 그 항상 꼬리표처럼 그게 꼬리표처럼 당해요. 그 뭐 저스트 뭐 피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후배 사이이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시는 스윙스님은 저를 모르시는. 아마 또 그 팟캐스트를 형님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하십니까?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불러주신다면 뭐 스윙스 형님도 이제 피트니스 관심 많으셨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트포이님께서는 스윙스 지지 쪽으로. 저 무한 지지죠. 무한 지지로. 내용을 봤을 때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혹시 그 나무위키 같은 거 보셨나요? 저는 AI 검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나무위키를 보시면은 이제
빅나티님 진영이랑 네. 스윙스님 진영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아, 그걸로 봐야겠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마 추가되실 거예요. 제가요? 네, 스윙스 어우. 진영에 트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 동문으로서 네네. 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는 그런 수준의 그런 형님이셨지만 뭐 이렇게 어. 잘 되시는 모습을 보니 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네. 그 한 중학교에서 네. 이제 미디어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또 탄생하셨다는 게. 그렇게 맞추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따가 인터뷰 할 때 있어서 힙합 네. 관련 질문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트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네. 성함으로 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필이라는 이름은 사실 영어 이름이 좀 필요해서 거의 한 5초 만에 생각해서 만든 별명이고요. 네. 예, 피리스라는 보디빌더가 있고 제가 그 보디빌더를 되게 좋아했어서 네네. 이제 영어 이름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급조한 겁니다. 아, 필이라는 그러시군요. 이름은. 그러면은 본명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이준호입니다. 아, 본명으로 좀 활동을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필로 보통 설명을 하세요? 한국 분들은 트포이라 부르고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필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은 본명을 쓸 일이 사실 그렇게 거의 크게... 없죠. 그래서 계속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 그 본명을 일부러 안 쓰시나 해가지고. 아닙니다. 아.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준호 형님 예, 맞으시죠? 준호 형님의 그 유년기와 네. 어떤 학창 시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디빌딩을 주로 다루는 미디어를 하게 되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좀 조용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노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그냥 네. 게임에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학교 끝나고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항상 좀 마음속으로 이런 남성성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중학교 때는 뭐 K1, 프라이드 막 이런 격투기 선수들을 되게 동경을 하다가 성인이 됐을 때 보디빌더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다큐멘터리 뭐 펌핑 아이언이라는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직접 시합을 준비하는 그 다큐를 보고 보디빌딩에 완전히 매료된 게 아마 20살, 21살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보디빌딩을 조사하다 보니 너무 이 종목이 매력적이란 걸 느껴서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팬으로서 활동한 게 한 20살 때부터 26, 7까지 하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 2016년에 28살쯤에 개설을 한 게 지금의 인스타그램 보디빌딩 계정입니다. 뭐 제가 따로 사생활을 올리거나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퍼스널 계정이 아니라 그냥 보디빌딩 정보랑 사진을 공유하는 계정을 그냥 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SNS란 걸 해본 적이 없다가. 그러면은 유튜브를 오히려 늦게 시작하신. 그렇죠. 유튜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16년부터 19년 사이에 활동을 하다 보니 좀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해서 19년에 이제 유튜브 채널 처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서순적으로 유튜브 옛날 처음에 올리신 것부터 좀 네네. 봤을 때는 보디빌더들에 대한 어떤 서사를 좀 네. 직접 등장하시진 않으시고 네. 좀 소개하는 그런 걸로 가시다가 어느 포인트부터 이제 직접 나오시면서 네.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채널을 이렇게 하실 때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원래 없으셨던 건가요? 워낙에 좀 소심하고 좀 내향형인 성격이라서 저를 이렇게 막 내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동안 SNS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공식화하고 제대로 하려면은 인터뷰 기반의 뭔가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인터뷰를 직접 선수들을 만나면서 하게 되고 시합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보디빌딩에 대한 애정이 사실 유튜브 하면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알게 됐던 거는 네. 이게 신뢰가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성게알이 꽉 찬 와포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은 별명인지 말씀해 주시나요? 이게 좀 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사실 뭐 저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추임새를 넣는 역할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친구들이 개그를 치면은 좀 강한 추임새나 오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학군단 출신이었는데 ROTC 때 축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응원단장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강력한 추임새, 뭐 와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예, 정말 몸에 심하게 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저를 무의식정에 몰랐던 건데 이제 보디빌더 선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제 시합 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시합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촬영대를 놔두고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와우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돼 왔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도 이제 문제가 없다가 뭐 어떤 이제 2024년에 올림피아 때 어떤 한 선수의 피지컬 업데이트를 보고 제가 좀 반응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반응이 오히려 좀 시합 결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저 반응이 진짜가 맞냐. 아, 가식적이다. 좀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좀 화제가 됐고 저희 업계에서는 이 힙합 씬에도 뭐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암행어사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군기반장이라고 하는 강고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 김동현님. 예, 강고님께서 이제 저를 별명을 좀 만들어주면서 그 밈이 사실 저한테는 큰 덕이 됐죠. 그 전까지는 제 팬이 없었는데 네. 그 밈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간고님을 네네. 저는 완전 처음에 언제 이렇게 접하게 됐냐면 네. 틱톡에서 무슨 맞는 말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그런 계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뭐랄까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불지옥 피트니스라고 그렇죠. 거기서 그 강고님 채널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강고님 채널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보다가 검색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형님이랑 이제 둘이 서로 한 번씩 채널에 나와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라이브에 먼저 나가고 네. 라이브에 나가서 제가 강고님을 저희 팟캐스트에서 불렀죠. 네, 그래서 그 댓글이 되게 웃겼던 게 네. 결국 머리채 끄댕이 잡고 자기 라디오에 출연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좀 훈훈하게 네. 네, 근데 보면서 되게 또 재밌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피트니스 업계는 잘 몰라요. 네. 근데 강고님이든 아니면은 이제 형님이든 둘 다 성향은 다르지만 미디어적인 활동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이슈들을 네. 다루고. 네, 그래서 약간 형님들 두 분이 케미가 또 다른 맛대로 또 재밌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흑과 백, 성과 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 그레이다. 그레이 존에 있는 뭐 그 차이다. 그러면은 뭐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이렇게 연락 한 번씩은 하세요? 가끔 오실 때도 있는데 뭐 주기적으로 남자끼리 뭐 연락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어디 뵈면은 인사하고 인사드리고 뵌 김에 얘기하고. 뭐 행사 같은 데서 이제 그 마주치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크게 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서로 이렇게 컨텐츠 찍으시고 뭐 서로 약간 리스펙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요. 저도 원래부터 리스펙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저를 리스펙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놀리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리스펙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마웠죠. 남을 잘 리스펙하지는 않는 스타일의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리스펙의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저희 힙합으로 치면은 이렇게 디스이지만 사실 그게 샤라웃이면서 그 리스펙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GGM 킴보라는 래퍼가 있는데 뭐 뒤로 걸어다녀부터 뭐 늑대 거북이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드신 그런 래퍼인데 그분이 이제 그냥 재미로 아티스트를 이제 가사에 많이 넣어요. 근데 보통 제가 느낄 때 7할 8할 이상은 샤라웃이에요. 저는 그 블랙넛이라는 분이 빈지노님을 가사에 넣었던 그 기억은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면 뭐. 네, 그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강고님께서 하시는 게. 그랬을까요? 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이제 보디빌더 이슈 다루시다가 미디어로 이제 아예 방향성을 탈바꿈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변환점을 확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그 보디빌딩에 대한 그런 담담한 영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었는데 머슬 라디오라는 이런 인터뷰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사실은 돈을 버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한테 수익 정지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왜 유튜브 재사용에 대한 이유인데 저는 사실 영상을 가져올 때 그 원 저작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다 가져오는데 유튜브 자체적으로 비슷한 영상이 이제 유튜브 내 여러 개가 공존을 하면은
추후에 만든 영상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데 그게 제가 피해를 받았던 거. 피해라기보다는 유튜브 룰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러 콘텐츠들을 2차 가공해서 만드는 콘텐츠에는 제한이 있겠다 싶어서 네. 이런 인터뷰나 이런 콘텐츠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고 이 안에 내가 홍보를 좀 녹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다 해서 본격적인 건 2021년부터 좀 그렇게 예, 광고도 받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쨌든 저희처럼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네. 또 섭외력 같은 네. 거나 혹은 호스트로서의 어떤 진행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 생각대로 매끄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처음에는 뭔가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질문을 한 10가지 내서 15가지를 준비해서 그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나 아니면은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그 다음 질문을 하고 굉장히 딱딱한 인터뷰식으로 진행했다면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란 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팟캐스트를 보면서 아, 내가 했던 거는 팟캐스트가 아니라 인터뷰였구나라는 걸 느끼고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은 내가 준비한 거보다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A를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C를 답변하면 그 C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기면은 그냥 물어보는 게 팟캐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준비했던 인터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읊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티스트 질문을 혹시나 그래도 개요랑 뼈대를 저희는 준비를 해야 네. 1시간이든 2시간이 좀 채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생각한 질문들을 다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 듣다가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대로 흘러가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이 조금 맥락상 안 맞을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그래서 준비를 안 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중반기부터 거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오히려 더 매끄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떤 팟캐스트 많이 시청하세요? 조로건 팟캐스트. 네, 조로건 팟캐스트를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에 티오본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웃긴 거 그다음 것도 보고 한국 거 팟캐스트는 아캐스트. 네. 뷰티블러드.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뭐 유튜버나 좀 네임드 반연예인 그런 분들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제한사항 많겠다 했는데 그런 제한사항 없이 편히 쭉 보는 것 같아요. 그 뷰티플러드는 어떤 그래도 팟캐스트가 짜여진 어떤 형식은 좀 있는 느낌이긴 네, 해요. 그쵸. 그 재미 위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멤버들 이제 두 분 다 아는 사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네. 재우 씨랑 이제 경미 씨 아는 사이긴 한데 두 분이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알아요. 한 편 한 편 찍을 때마다 그래도 리허설도 자기들끼리 한번 돌려보고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포맷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캐스트 괜찮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쉐이쉐라고 네. 그 NFL에서 그 셰넌이라는 선수가 알아요. 있었어요. 네. 네, 옛날에 지금 명예전당 헌액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팟캐스트에 이제 힙합 하시는 뮤지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 위주로 저는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 농구 쪽도 막 네.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농구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르브론 제임스 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르브론 맞아요, 경기 맞아요. 가면 서로 또 마주보고 키도 엄청 클 거예요. 타이트엔드 출신일 거예요 아마.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 하시는 팟캐스트를 좀 보다 보면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로건은 완전 그 백인식 그 영어를 좀 많이 구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셰너는 흑인 자기보다 뭐 20살 뭐 30살 어린 래퍼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맞춰진 그 톤을 알아듣고 본인은 그래도 좀 공식적인 용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느낌? 그래서 흑인 영어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영어를 저도 억양만 달라져도 듣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요새는 코미디언들 엄청 많이 나오던데요, 그 채널에. 네네. 코미디언들 나오는 거 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코미디언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양인이랑 그 백인이랑 하는 팟캐스트도 되게 재밌는데.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주황머리 백인이랑 그 동양인 아저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지? 그
어렸을 때 여름 때마다 무슨 다운 증후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게 이제 브랜든 샤웁이랑 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대박이 났는데 그거는 이제 브랜든 샤웁 팟캐스트인데 그 아저씨가 나간 거죠. 그렇죠. 그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저는 잔인하게 이제, 당했다. 매일 당했다. 하루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이게 되게 웃겨.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이제 좀 우울한 날마다 한번 찾아가서 보는 그 릴스입니다. 그 릴스는 뜰 때마다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그건 무조건. 네. 그 뚱보 아저씨 이름 뭐더라? 기억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바빌리. 맞아요. 바빌리. 네. 너무 사랑합니다. 유쾌하고. 네. 네. 근데 영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영어로 그래도 팟캐스트를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분이 이제 최근에는 중국 선수, 그다음에 한국에 사는 나이지리아 선수 엠마누엘 뭐 이렇게 해서 영어로 팟캐스트를 했는데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하는 데는 어법이 많이 틀리죠. 근데 뭐 다 이해해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영어를 좀 습득하셨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미국에 있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너무 동경을 해서 저는 오히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영어를 알므로써 알게 되는 세상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물론 요즘 번역도 많은데 번역이 주는 그 감성은 따라올 수 없어요. 그 바빌리의 그 다운 증후군 그 드립도 그거는 영어가 이제 수반돼야지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 해외 문화, 피트니스 문화에 맨 처음에 빠져 있어서 해외 유튜버들 초창기 유튜버들 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브래들리 마틴 막 이런 유튜브 다 보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입력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영어 유튜브만 듣다가 못 알아들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은 원래 미국 거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생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NBA를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매주 이제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2시간 반짜리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그냥 쭉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 팬이십니까? 저는 르브론 제임스. 지금 LA 레이커스. 네, 지금 LA 저는 그거예요. 그냥 그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미국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로컬 프라이드라는 게 좀 생기기 쉽지 않아요. 보통 비즈니스 하면은 거의 다 서울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 원격에서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됐다가 팀을 자연스럽게 좋아했다가 또 선수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NBA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르브론 제임스였어가지고 그 NBA가 옛날에 그날의 하이라이트 탑 10인가 이런 걸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막 블레이크 그리핀이 막 짱이고 뭐 덩크 잘 찍고 클리퍼스. 클리퍼스에서 이거 CP3랑 블레이크 그리핀을 알게 되다가 각 팀의 마스코트를 알게 되면서 지금 1황은 누군데 하다 이제 르브론 제임스 알게 되고 마이애미 히트였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팬이 됐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울으셨을 때 클리브랜드로 돌아가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쵸. 제 친구 그때 울었대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보다가. 저 충격이었던 게 클리브랜드가 치고 있었는데 업셋시킨 거는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그게 최초의 일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원정 가서 그때 이제 7차전 잡아냈던 걸 기억하는데 참 마지막에 카이리 어빙이 그 3점 한 방 꽂지 않았더라면 또 어쨌든 정말 추억에 남네요. 그게 벌써 제 기준으로는 한 10년도 훨씬 2016년이었습니다. 그게. 10년 됐네요 벌써. 10년이면 제가 21살 때. 네. 좋습니다. 그 농구를 그러면은 평상시에 좀 계속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점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LA 클리퍼스를 좋아했는데. LA 클리퍼스는 지금 레너드 카와이 레너드 있죠. 하든 떠나고 하든 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레너드 꾸준히 잘 해주는 것 같던데. 레너드도 이제 떠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죠. 저는 이제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LA 클리퍼스랑 LA 레이커스가 같은 도움을 공유하잖아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인투이돔이 생겼습니다. 약간 예전에 제 꿈이 그 NBA 프로모터가 되는 거였어 사실. NBA 프로모터요? 네, 그러니까 NBA 본사 가서
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네. 그리고 가고 싶었던 곳이 르브론 제임스의 팬이기도 했지만 네. LA 레이커스가 주는 그 특유의 환상이 전 너무 좋았어요. 약간 노란색 보라색 코비 브라이언트 뭔가 네. 그 옷으로 입을 때도 확 튀고 해가지고 입사를 하더라도 저쪽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본 게 지금 한인데 꼭 가보려고 합니다. 외국은 많이 나가십니까? 외국 플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독일 가고 네. 그리고 유럽 쭉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보려고 이제. 근데 제블님 영상을 찾아보다가 아이소슈피드 만난 거 네네네. 봤던 것 같아요. 스피드 내한 왔었을 네, 때 한국에 온지도 몰랐는데 네네. 한국에 왔더라고요. 한국에 왔었을 때 이제 그걸로 조금 바이럴을 좀 탔었어요. 네. 제가 하필이면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타임즈라는 클럽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좀 연이 살짝 있다 보니까 네. 저기다 하고 이제 달려가서 그 목걸이 주면서 이제 바이럴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네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걸 준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그때는 제가 그 영어가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공부를 좀 많이 해둔 상태고, 네. 저도 해외 가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폭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미국 되게 자주 가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습니다. 큰 대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올림피아는 베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미국에서 갔던 동네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올랜도, 보스턴, 베가스, 텍사스 이렇게 4개. 그럼 그런 데는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가나요? 아니면?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디어로 가는 거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시합을 치를 때 23년에 한 번 갔고 올랜도도 올림피아가 그때 한번 올랜도에서 갔고 보스턴은 저희 업계에 이제 카딜로라는 리프팅 벨트를 만드시는 좀 전설적인 인물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 만나뵈러 갔던. 그럼 처음에 거기가 미디어로 초청받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연이 좀 생겼나요? 미디어로 직접적인 초청보다는 저희 한국에 이제 뉴텍 웰리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뉴텍 대표님이 이제 올림피아의 타이틀 스폰서로 거의 올림피아랑 이제 어깨 동무를 하는 그런 라인이 되셨고 그 대표님께서 저를 아끼셔가지고 이제 뉴텍의 미디어가 나오는데 그걸 저한테 주신 거죠. 제가 뉴텍을 대표해서 가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가서 그럼 미디어 활동 하시는 거는 이제 촬영 위주로만 하시고 인터뷰는 따로 안 하시나요? 인터뷰도 시간 나면은 짬짬이 하는데 네네. 굉장히 올림피아 가면은 오히려 올림피아 시합 때보다도 그냥 시합 전에 저 한 2주 잡고 가는데 네. 시합 전에 그 올림피아가 열리는 곳 주변에 짐을 가면은 올림피아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거기서 이제 있으면은 저랑 아는 친구들 만나면 인사하고 인터뷰 짧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브이로그식으로 좀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다 보면은 항상 올리시더라고요. 스토리에 다른 선수분들이 맨날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와 몸이 저 같은 이제 막 그런 보디빌더에 관심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뭐랄까 약간 로블록스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생기신 어깨들이 다 막 이러시니까 그래서 저거 보면서도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보디빌더가 지금 보면은 유행이 아니다? 약간 코로나 때 좀 되게 건강 관련된 게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전체적인 피트니스 열기가 조금 줄긴 했는데 왜냐면 아웃도어로 많이 빠지고 인도어 막 짐 헬스장 이런 것들은 좀 줄긴 했는데 보디빌딩 코어층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많아지는 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디빌딩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헬스장 다니다가 근육이 좀 붙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디빌딩 좋아해 주는 게 거의 수순이거든요. 그게 연차가 쌓이니까 그런 코어 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아졌지만 그냥 어줍잖게 와서 그냥 한번 훑고 가는 사람들은 떠나갈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죠. 그래서 아마 매니아를 섭렵한 헬스장은 좀 살아남고 매니아를 섭렵하지 못한 대중적인 헬스장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아를 섭렵한다는 거는 저 그거 봤던 것 같은 이제 박재훈님? 네, 박재훈. 네, 박재훈님의 뭐 온라인쯤인가? 거기 이제 김준국님도 가시고 다른 맞습니다. 분들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과 깔끔함과 뭔가 포징이나 이런 그렇죠. 뭐랄까
뽕을 좀 살려주는 그렇죠. 네, 그런 곳들이 이제 조금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얼마 네네. 전에 제가 팟캐스트 했던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아 오히려 투자를 한 헬스장이 살아남겠구나. 투자를 하면 좀 위험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매료된.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정말 헬스장 오는 사람들이 아 내가 소속감 느끼고 내가 보디빌딩 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헬스장이 오히려 더 살아남겠다 생각이 들었죠. 저도 간고님 이렇게 뭐 보다가 느낀 네. 건데 헬스장이 되게 안 좋은데 그걸 운영하시는 그 보디빌더가 계셨다고 하는데 그 무슨 주먹이었는데? 너무 네. 아, 다 지인이라 좀 말씀드리기. 아, 지인이세요? 네, 뭐 주먹이 형님도 지인이죠. 근데 그게 성함이 주먹님이에요. 예, 한주먹이라는 네. 닉네임으로 이제 한주먹 맞아요. 한주먹님이었던 한주먹 것 형님 같아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강구님이 그 센터를 좀 디스하는 그런 영상을 저도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영상을 제대로 보진 못했고 무슨 그냥 썸네일인데 네. 이렇게 등바지가 노후된 뭐 그 정도여서 한 1분 보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힙합 말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보디빌딩 팬들이 보면 엄청 웃을 것 같은.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그냥 힙합 미디어로서 네. 이걸 하니까 그냥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힘드신 거를 왜 욕하지? 이러고 좀 했던. 근데 워낙 예. 잘 나가세요. 아, 그래요? 한주먹 형님이 그 센터가 잘 나가는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판단을 못 하겠는데 네. 지금 뭐 러닝을 하는 보디빌더 이런 이미지로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네네. 많이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뭐 옛날 사진 보니까 제 기준에선 몸이 다 좋거든요. 보디빌더들 다 네네. 몸 좋죠. 예. 네네. 그래서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그분 몸 보고 이렇게 댓글을 살짝 봤어요. 진짜 저는 잘 모른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재차 예. 말씀드리지만 근데 댓글 보는데 예. 뭐 엄청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대중들은 이 네네. 선수들 몸을 볼 때 굉장히 크리틱한 시선으로 아, 그래요? 정말 단점만을 더 찾으려고 하고. 아, 그것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분들 솔직히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까지 가면은 네. 좋은 몸은 찾기가 오히려 힘들죠. 좋은 몸을 찾기가 힘들죠. 왜냐면 올림피아 선수들을 좀 주로 보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런 보디빌딩에 여러 가지 이런 관점들이 있지만은 네. 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근육이 얼마나 피부랑 달라붙어서 네. 분리도를 만들어내냐 이 부분인데 아. 이 부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마 좀 비평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피부와 근육에 이게 이렇게 그 스킨처럼 사이에 달아. 수분이 없어서 쫙 달라붙으면서 근육이 분리가 되는데 예, 그 느낌을 못 주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없애는 단계는 물을 안 마셔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뭐 다이어트를 그런 해야 거예요. 되는 건가요? 첫 번째 단계가 스킨을 최대한 얇게 만들게 네.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평소에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은 네. 근육이 이제 로딩이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합 막바지의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네. 근육에 이제 수분이 차면서 힘을 받습니다. 아. 예. 그 힘을 받은 근육이 네네. 얇아진 피하를 밀어내면서 네. 그 근육 깊이감이 생기는 건데 그 드라마틱한 과정 내에서 근육이 얼마나 힘있게 피부를 밀어내냐랑 피부가 얼만큼 얇느냐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서 네. 좋은 컨디셔닝이 발휘가 되는데 아마 보디빌딩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할 거예요. 근데 보디빌딩 시합장을 직접 한 번이라도 간 분이면은 네.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유독 네. 그 2D와 3D 사이에서 4K, 8K 화질의 그런 몸이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나중에 행사 있으면 저 한번 초청해주세요. 아, 좀 예, 그럼요.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디빌딩에서는 헬스장 또 좋은 헬스장들이 좀 살아남을 것 같다. 네네. 저도 헬스를 하긴 해요. 네, 헬스장을 다니긴 하는데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근육맨 분들처럼 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건장한 네. 그 정도 뭐 기본 운동 정도를 좀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네. 좀 몰랐던 용어들이 나오니까 되게 좀 신기하네요. 네. 컨디셔닝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여러 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컨디셔닝은 쉽게 말하면은 근육이 얼만큼 선명하게 잘 보이나. 근육이 선이. 잘 보이냐. 네, 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인데 네. 보디빌더들은 하루에 막 진짜 엄청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나간다.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보디빌더들은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벌어야 좀 유지가 되고 몸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그 내추럴 보디빌딩의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가 다른가요? 내추럴이랑.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내추럴 보디빌딩 하지만은 뭐 영양제를 너무 깊게 파다 보면은 영양제 가격이 좀 보충제를 많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본 여러 내추럴 선수들 중에 영양제를 생각보다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식단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재료를 사서 뭐 보디빌더들이 평균적으로 5개에서 6개를 먹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오히려 직장 다니는 일반 회사원들이 밖에서 쓰는 식비가 아마 돈이 더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헤비급 보디빌더 케미컬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 동화제가 있고 성장이 있고 뭐 인슐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 이 동화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 성장 호르몬 쪽까지 이제 건드린 헤비급이 된다면은 그 가격을 제가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한 달 그 생활비라고 해야 될까요? 몸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해지겠죠. 그러니까 케미컬의 비용이 식대 대비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헤비급으로 갈수록 식대도 많이 들겠죠. 많이 먹는 양이 달라지니까요. 영양제도 그 당연히 건강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받쳐줘야 되는 영양제 리스트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다블로 들겠죠. 비용이. 그러면은 내추럴 선수들 말고 케미컬 위주의 그 정말 큰 케미컬부터는 그 큰 무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엄청 큰 무대들을 큰 무대들은 다 케미컬 무대죠. 네네. 그 무대를 쓴다고는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가요? 더 많이 되나요? 훨씬? 근데 또 사람마다 케바케인 게 뭐 다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게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들 본인이 센터를 한다거나 PT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탑급 바디빌더로서 스폰서십이 좋은 데가 체결돼 있어서 보디빌딩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가 드는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사람마다 케바케가 심하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뭐 요즘 한마디로 유행하는 펩타이드까지 이제 손을 댄다면은 더 비싸지겠죠. 회복이랑 이런 부상 반제에 대한 펩타이드가 계속 나온다. 펩타이드도 성장 호르몬의 종류인데 위고비 마운자로도 펩타이드예요. 진짜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승인한 펩타이드가 있는가 하면 우리 그레이존에서 사용하는 펩타이드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다 상용화는 안 됐지만 상용화가 안 된 거군요. 뭐 정말 실제적으로 보디빌더들이나 MMA 선수들이 쓰는 펩타이드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보디빌더들의 주 수입원이 안착되려면 개인 IP가 어쨌든 좋아야겠네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 안 하고서야 지금은 보디빌더로서 연봉을 받는 시스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연봉의 금액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소셜 미디어로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빵빵한 직종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왜냐면은 그렇게 어쨌든 최소한으로 나가는 비용으로만 생각을 해도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나갈 텐데 그거를 뭐 저희 같이 컨텐츠를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제작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상을 벌어야 나머지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저희가 밥도 먹고 뭐 월세도 내고 사고 싶은 옷도 사고 할 텐데 그러려면은 스폰서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금액의 단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스폰서 브랜드 측이랑.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저보다 많이 스폰서 계약 조건이 좋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과장되거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 씬에서 한국에서 이제 저 정도의 스폰서십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탑티어 보디빌더들 정도. 근데 제가 받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군데랑 스폰서 계약이 있지만 만약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랑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보디빌딩을 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그래서 보디빌더들 중에 아마 생업 없이 이제 보디빌딩만 전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심지어 탑티어 보디빌더들도 개인 레슨을 합니다 따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용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면서도
돈이 불안정하면은 그 컨디션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참. 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네.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돈 오,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몸에서 네. 나타나요. 아. 네, 그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방금 말한 컨디셔닝의 네. 가장 큰 그 좀 불안정 요소 중에 하나가 변수가 코티졸이라고 하더라고요. 코티죠. 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래서 시합 막바지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와, 뭐 관리해야 될 게 뭐 그냥 그렇죠. 초인의 정신 상태가 아니면은 안 되는. 네. 제가 아는 좀 보디빌딩 유망주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모아놨던 거를 보디빌딩 한 시합 5월에 열리는 그 시합을 위해서 자기 일 안 하고 보디빌딩만 그 돈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한 시즌만 쳐서 잘 돼서 입상해서 뭐 상금 타고 그때 페임을 이용해서 스폰서 계약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내년에도 네. 내후년에도 계속 그 바디를 유지를 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야 될 텐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어떤 뭐 황철순 같은 네. 그런 분들이나 뭐 박재훈 같은 분, 김강민, 네. 이승철 뭐 네. 이런 분들 정말 유명한 분들 그런 탑 티어에서 모두가 모셔가려고 하는 바디빌더급이 아니라면 그거를 금방 리커버리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진짜 수십억대의 그런 어떤 스폰서를 만들어내고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되게 힘들어졌죠. 뭐 스폰서십의 그런 범위가 많아지긴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협찬이 다였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고 연봉을 받는 보디빌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여기 탑티어가 받는 그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받는 선수들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받는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보디빌딩 인구의 1% 내지 5% 사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운동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미디어를 보면서 네. 아, 몸 만들어가지고 이거 받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몸도 좋아지고 개꿀이겠네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1%의 네, 그 1%에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보디빌더들인 거고 네. 근데 이제 미디어적으로는 자주 보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 그런 네.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메이저라고 그러니까 보편화된 일반화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네. 슈퍼카 타고 나도 네. 금목걸이 차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디빌더들도 약간 플렉스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네, 래퍼들처럼.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1%에 들기 위해서 꿈을 향해서 보디빌딩을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그들 중에 간혹 이제 뭐 10대 친구들이나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서 언젠가 내 채널에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본인이 이룰 수 없는 꿈들도 있거든요.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보디빌딩이라는 분야처럼 노력한다고 막 이렇게 다 이제 피드백이 되지 않는 분야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보디빌딩은 유전자, 이 개인의 유전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룡 유전자. 사실 공룡 유전자라 하는 사람들도 저는 공룡으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말한 유전자는 네네. 탑티어 유전자. 예, 정말 뭐 약을 써서 몸에 반응이 오는 사람도 네. 극소수라고 제가 여러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꼈는데 약물을 구매하는 100 중에 9 이상이 일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디빌딩 진짜요? 대회를 나가지도 않는. 개인적으로 그냥 몸짱이 되고 싶어서 네.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디빌더의 반의 반 내추럴 보디빌더의 몸마저도 근처도 가지 못하는 몸으로 잊혀지는 거죠. 정말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 다반사네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고 좋은 몸을 만드는 친구들이 대견하고 그들을 좀 더 미디어에 노출을 하려고 하죠. 제가 뭐 조회수가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 신인들을 계속해서 좀 내보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런 힙합 인더스트리가 됐든 뭐 피트니스 업계가 됐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상위 1%가 나머지 99%를 대변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1%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나 정신력 그리고 그 진심 그러니까 돈을 너무 쫓다가 보면은 좀 그렇게
괴물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최고의 위치가 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페임과 돈이 좀 맞춰졌을 때야 좀 여유로운 컨디션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힙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보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뭐 돈을 좀 자랑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돈을 자랑한다는 개념이 저도 이제 엔터 업계 쪽으로 좀 확장이 되고 그 많은 글로벌 브랜드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면서 되게 많은 그 클라우드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힙합 뮤지션들이 돈 자랑하는 건 진짜 가소로워요. 왜냐면 한 달에 뭐 수십억씩 버는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네. 뭐 내가 하루에 프라다 샀어, 발렌시아가 샀어 이게 얼마나 귀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힙합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거를 혼자서 어떻게 이뤄냈어의 관점이 중요한 건데 이제 좀 그거를 금액적으로 보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어쨌든.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물질적인 거를 사고 싶은 것이 선행이 되는 게 아니라 힙합도 결국 음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디빌더 분들 보면은 좀 그런 거 느껴요. 뭐 황철순 같은 분들은 이제 티칭하는 거 요새 막 올라와서 네.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때 그 형님들 만난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저도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좋아서 하시는 게 좀 느껴져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티칭과 그걸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서 조금이라도 이 헬스를 좀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철순이 형님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네. 우리 보디빌딩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철순이 형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우리는 아끼고 존경한단 말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땐 진짜 전문가 같아요. 뭐 대외적인 이미지나 뭐 대중적으로 뭐 그 사람을 설령 과거의 일로 비난할지라도 우리 업계에서는 그분이 최고고 그분이 설령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거든요. 저도. 예, 그런 것들도 상관은 안 할 정도로 그분은 저희 업계에서 보석 같은 분이죠. 네. 그게 또 관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사적인 거는 그냥 프라이빗한 거고 네. 그분이 가진 어떤 전문 지식이나 네. 이런 거는 전문 지식인 거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아티스트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뭐 카니 웨스트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데 음악이 그거를 폄훼당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철순이 형 진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틀 뒤 기준으로 제가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 최일환 형님과 팟캐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산소통 헬스 일명 코스피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직접 해봤어요. 네, 경험해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일단은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잖아요. 네. 산소 호흡기를 이제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그 단체가 이 썸네일이 굉장히 좀 이제 네. 당혹스럽잖아요. 폭력적이에요, 네, 그림이. 폭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누구 뭐 패로 가는 사람처럼 그 그거는 끌고 이제 다니시니까. 크로코다일 형님의 그런 비주얼이 아닌 느낌이 네, 있는데 네.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운동 시간이 한 1시간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하고 나서 20분으로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운동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운동 강도를 굉장히 세게 뽑아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중급자 정도의 사람이 네.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운동 체력적으로 그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없는데 정말 헤비급 바디빌더 분들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제대로 강도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일반인들한테 상용화되거나 대중화되기는 좀 힘든 일반인들을 목표로 네. 하시지도 않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좋은 걸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산소통을 들고 헬스장 못 가겠거든요. 그게 개인 네. 짐이나 네. 아니면은 개인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좀 할 것 같은데 네. 그 헬스장을 끊어 놓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가가지고 산소통 들고 이러면서 네. 이거면 좀 약간 안 입고 좀 꼴불견일 것 같긴 해요. 웃길 것 같긴 해요. 제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헬스 문화가 생겼지만은 네네. 그거는 저는 상용화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일반인들이 있다면은 뭔가 이런 커뮤니티나 DC 같은데 찍혀서 올라올 것 같은데 야 진짜 하는 사람 봤다 진짜 그렇죠. 하는 사람 찍혔다 근데 이러면서 진짜 보디빌더들 중에 산소통을 사가지고 개인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럼 그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원리는 뭐 나중에 이틀 뒤에 뭐 직접 제가 여쭤는 보겠지만 1시간 할 거에서 엑기스만 빠르게 나머지 힘을 땡겨서
단기간 안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 뭐 네, 이런 운동 느낌인가요? 강도를 원래 운동 시간이 짧을수록 더 네.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동 시간을 네네. 강도를 똑같이 뽑았을 때 운동 시간이 짧았을 때가 더 좋다. 그러니까 네. 지지부진하게 2시간을 운동하는 것보다 똑같은 강도를 뽑아낸다는 가정하에 1시간 내지 50분에 끝내는 게 더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KOSPP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칭도 본인 이름을 크레딧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분이고 제가 팟캐스트 모셨을 때 네. 사실 보디빌딩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뭐 음모론부터 ADHD 그다음에 뭐 펩타이드 뭐 약물 인슐린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다 했는데 정말 해박하시고 네네. 제 팟캐스트 또 나오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는 또 언제든지 네. 모실 준비가 돼 있는데 네네네. 그냥 준비를 안 하고 가시는 게 그분하고는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면 조금만 좀 준비해가도 네, 알아서 혼자 얘기하시는 얘기를 것들을- 하시다 보면 아마 네. 이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다. 진짜 재밌으신 분입니다. 네. 저도 그 형님 거 이제 최근 강의하는 것처럼 또 네.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확 꽂혀 계신 게 줄기세포 좀 꽂혀 계시더라고요. 완전 꽂혀 계셔요. 네. 꽤 많은 보디빌더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보디빌더들도 비싸니까 한국에서 맡고 싶다고 저한테 오기도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네, 좀 뭐- 많이 비싸니까. 한국에서도 비싼데 네. 걔네들보다는 싸니까. 그 뭐 역 노화는 아니고 그냥 빨리 늙는 걸 좀 방지한다 정도라고는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영노화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 언젠가는. 네. 저 그 형님이 이제 약간 뭐 이 사람 말에 왜 사람들이 다 신빙성을 좀 가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네. 이제 엄청난 대기업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또 나오셨고. 네. 저는 락커로 알고 그 이후에 락커 생활을 하셨다가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정치 평론을 하셨다가 네. 또 이 업계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자세한 거는 그때 이제 또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대단하신 나눠볼게요. 분입니다. 네. 저 또 이제 피트니스를 모르는 입장에서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각에서는 몸이 좋아지려면 돈 많은 백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아까 이제 말했지만은 네. 정말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에 닥칠 수 있는 것도 되게 보면 운동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잘하거나 정말 프로 수준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네. 나의 운동 강도를 회복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돈 많은 백수들 같은 경우는 네. 휴식이란 게 보장되잖아요. 수면도 쉬니까. 많이 필요하게 되고 네네네. 먹고 쉬고 유산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많이 안 하거든요. 보디빌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먹고 자고 쉬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eat, sleep training이라 하거든요. 보디빌딩에서 이 세 가지가 네. 완벽히 보장된 게 사실상 백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신 네네.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 핸드폰을 보는 것도 요새는 그 피로도에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집중력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핸드폰 없이 이 슬립 트레이닝 약간 가축처럼 살 수 있으면은 네. 실질적으로 보디빌딩 씬에 이 카멜 크루라고 쿠웨이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보디빌딩 훈련장이 있어서 꽤나 많은 올림피아 선수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했어요. 거기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타고 1차 훈련, 식사하고 뭐 이제 식사 몇 끼, 3끼 정도 하고 낮잠, 그다음에 오후 훈련, 그다음에 식사하고 뭐 9시에 자고 이런 식의 이슬립 트레이닝을 실질적으로 보디빌더들을 거의 가둬 놓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장에는 여자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는데 정신도 안 팔리는 거죠. 쿠웨이트는 헬스장에 여자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와 미쳤네 진짜. 네, 그런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카멜 크루라고. 그게 스님 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정말 몸이 좋아지는 보디빌더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탈주한 보디빌더들이 있었어요. 견디지 못하겠다. 네, 견디지 못하고 탈주한 보디빌더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간제 같은 건가?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보통 한다. 프랩 시즌이 되면은 10주에서 12주를 길게 가는 보디빌더도 있고 6주만 거기에 있는 보디빌더도 있고 10주에서 12주를 카멜 크루에서 보내는 건 거의 뭐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훈련소도 그래도 훈련소는 진짜 자율성이라도 좀 보장된다고 치면 이거는 네. 나중에 그걸 브이로그로 찍은 옛날 올림피아 챔피언이 있습니다. 2019년 올림피아 챔피언 네. 브랜든 커리가 거기에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정말 보디빌딩입니다. 그냥 돈이 많으니까 네.
먹는 것도 근데 맛있는 거 먹습니다. 어떤 거 스테이크 먹나요? 썰러 가고 그냥 운동 끝나고. 아 그래도 네. 먹는 거는 네. 맛있는 걸 먹는다. 그리고 네네. 자기 전에 호텔방으로 식단 또 보내주고 먹고 자고. 근데 말씀하셨지만 뭐 도파민 같은 개념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런 건 그럼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건가요? 거기서도 이제 금지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탑티어 보디빌더들이니까 근데 좀 그 보디빌더들이 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그렇게까지. 휴식에 대해서 강박이 생기거든요. 결국 몸을 헤비급까지 만들면은 휴식이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탑티어가 되려면은 남들과 확실히 달라야 되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은 아니죠. 네. 그 뭐 보면은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나 뭐 마이클 조던도 그랬고 뭐 코비도 그랬고 진짜 그 자기들이 최정상급을 유지하려고 다른 막 젊은 선수들은 클럽 가고 집 가서 막 게임하고 이럴 때 슛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하잖아요. 막 몸에 10억씩 투자하면서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견뎌야만. 보디빌딩은 조금 다른 게 네.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점 하나만. 예. 아. 많이 훈련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과하게 먹는다고 과하게 케미컬을 사용한다 좋은 게 아니라 몸이 가용하는 한에서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더라고요. 탑티어 보디빌더들은. 아. 예, 그래서 너 조금 몸이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 피자를 먹어라. 아니면은 너 오늘 운동 쉬어라. 이런 주문을 코치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오바되지 않을 선을 계속 지켜가면서 시합을 준비하더라고요. 아, 진짜 쉽지 않겠다. 예, 그래서 오바해서 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보디빌딩은 오히려 약간은 게을러야지. 약간은 게으르고 약간은 욕심이 없어야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약간 무념무성으로 진짜 몸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뭔가 다른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면 그 1등 우승이라는 그게 가져다 주는 게 상상 이상으로 뭔가 있나 보네요, 확실히. 아니, 돈으로는 사실 네. 그게 별마 안 될 겁니다. 아. 올림피아를 나간다는 것도 오히려 돈을 쓰는 행위고 네. 올림피아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냐 한국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선수들이 뭘 위해 올림피아를 가냐 결국은 자기 선수로서의 자긍심 하나죠. 돈은 약간 아닌 거죠. 챔피언십 같은 거네요. 네. 네, 네.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내가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보디빌더다라는 이런 자긍심. 진짜 나중에 뭐 운동 한번 제가 꼭 배우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저한테보다도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그런 뭐 선수 뭐랄까 네. 보디빌더들의 어떤 바디 쉐입이 너무 멋있고 남성적이지만 네. 막 그런 체격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뭐 사람. 저조차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네. 너무 커버리니까 이게 불편해 보이시던데 이렇게 굉장히 등도 실제로 이렇게 안 불편해 올라가고 보여요. 네. 미국에서는 그래도 보면 마동석 같은 분들도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왜소하면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남자의 세계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건장한 체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항상 있으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헬스를 했던 건데 농구할 때 피지컬에서 밀리는 것도 싫었고 네. 근데 보디빌딩이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딱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생각해왔던 건데 보디빌더는 왜 스포츠로서 공식 종목으로서 뭐 올림픽이든 이런 데서 채택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스포츠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바디 컨택이 꼭 있어야 되나? 혹은 국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 나와서 땀 흘리고 포징 잡고 본인들을 이렇게 퍼포먼스에 좀 가깝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스포츠 아닌가? 라는 생각들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식 그런 뭐랄까 이런 협회 같은 데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느낌들이 드는데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스포츠인가 혹은 왜 스포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스포츠로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디빌딩을 하진 않지만 보면은 이런 경쟁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합에서 물론 프릭쇼로서 그냥 관중들을 열광하게 하는 그런 면모가 굉장히 크고 마치 WWE처럼 근데 WWE처럼 각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몸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순위를 좋게 받는 거에 한해서 이런 경쟁적인 스포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보디빌딩은 사실 약물과 함께 시작된 종목이다 보니 그 약물을 보통 스포츠에서는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츠란 인식 자체가 대중들한테는 그 약물이라는 이유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도 예전부터 대중들한테 이거 보디빌딩 스포츠입니다라고 이제 뭐 꼭 스포츠로 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세게 말한 적도 없고 저는 스포츠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하던 간에 이렇게 말을 해서도 욕을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대중들의 인식은 그거게 스포츠 절대 아니다. 예, 약물을 사용하니까 스포츠 아니다. 이런 게 있죠. 좀 방금 이제 대중들이 바라보는 네. 안 좋고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비슷한 걸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긴 했었어요. 이제 약간 제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는 뭔가 힙합으로 치면은 여자, 네. 돈자랑 뭐 보약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트니스 업계에서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케미컬에 대한 인식 때문에 네. 이제 대중들한테 외면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보디빌더들을 대중분들이 볼 때 보통은 다 8할 9할 이상의 와 멋있다 대단하다라는 인식 갖고 있지만 일부 그 나머지 10% 20%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여론이 저거 어차피 약 쓰면 약물이네. 다 저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약 쓰니까 스포츠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제 전 재산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너 약 써도 그렇게 안 된다고. 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네. 마치 대중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 케미컬을 투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운동 안 해도 몸이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는 약물업자를 모셔다 놓고 그거 봤어요. 팟캐스트를 했는데 네네네 봤어요. 이렇게 그분이 마스크 쓰신 분 맞죠? 네. 정말 케미컬을 쓰는 100명 중 90명 이상은 네. 케미컬을 쓰는지도 티가 안 날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 네. 근데 약물이 이제 물론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뭐 로니 콜먼이나 이런 사람들의 약물 전이나 네. 약물 후 모습을 보면 약물 전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네. 약물 후에 정말 괴물이 된 건 맞죠. 약물이 그 사람들을 챔피언으로 만든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약물이 너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네,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케미컬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외면을 받았던 좀 아픈 부분을 전 개인적으로 꼬집어 보자면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던 것 같은데 케미컬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업계에서. 네. 왜냐면 대놓고 케미컬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나 후원이나 스폰서나 이런 거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럼 뭐 힙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힙합 아티스트가 뭐 식물성 그거를 폈다라고 네. 해서 TV에 못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인식이 개선은 돼야겠지만 네. 어쨌든 TV나 공중파에서는 쓰기 되게 껄끄러운 면이 존재하잖아요. 네. 이 래퍼는 깜빵 갔다 왔다. 이 래퍼는 좀 음주운전이 있었다. 네. 뭐 그분들의 사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원래 힙합이나 락스타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면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네, 똑같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식물성 그걸 핀다 해서 음악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좀 하이 요거 취해 있으면 음악성이 막 눈을 뜰 것 같고 네. 해봐라 그렇게 절대 못한다. 네. 그걸 그렇게 그 이후에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전에도 음악이 좋았고 그렇죠. 랩을 잘했고 스타일이 좋았고 멋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네. 근데 랩은 그래도 대중들한테도 즐거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디빌딩은 아무래도 매니아들이 이제 먹여 살리는 종목이고 여기 지금 보디빌딩에 후원을 하는 이런 스폰서십들도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보디빌더들을 스폰을 해주시는 걸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대중분들로부터 어쨌든 케미컬 얘기를 살짝만 조금 더 이어가자면은 네. 어떻게 해야 대중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케미컬을 사용하자라고 미화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저희가 아니죠. 네, 네.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으신 입장에서도 그치만서도 그런 탑티어 선수들이 하는 거는 사실 암묵적으로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이걸 대중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그래도 이 씬 자체를 스포츠로서 조금 받아들이고 더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일 것 같은지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대중들을 굳이 보디빌딩 팬으로 막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그냥 노출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매료가 되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생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의 매력이 생기고 보게 되고 보다 보면은 보디빌더에 대한 리스펙이 자연스럽게 좀 생기거든요. 물론 리스펙이 가지 않는 뭐 사건 사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보디빌더들에 대한 리스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보디빌딩 문화에 이제 섞이는 거지. 그냥 운동회나 헬스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대중에 대한 그런 보디빌딩의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꿀 수는 절대 없다는 생각을 한 5, 6년 전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노력들 보디빌더링을 스포츠로 봐달라 그런 뭐 말이나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그냥 보디빌딩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보디빌딩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매니아들이 조금씩 이제 쌓이고 그 매니아들은 이 보디빌딩한 종목의 특성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점차적으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2018년부터 지금을 비교하면 2018년에 이제 보디빌딩 영상에 대한 댓글이 무지성 악플하고 이제 약물 쓰면은 방금대로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에서 네.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약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변화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보디빌더 분들의 좋은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로 활동하면서 아 보디빌딩이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인식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디빌딩에 대한 리스펙을 해달라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뭔가 제가 열정 같은 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이 힙합을 장르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힙합을 뭔가 삶으로서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 뭔가 뭐 본인의 어떤 말투 본인이 사는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열정 의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좋게 작용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막 굳이 모든 대중들이 힙합을 네. 다 막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둘 생기고 그 파이가 더 넓어지고 그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이러면 네. 또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네. 네. 또 그런 생각을 방금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그 생각을 저도 예전에는 아 보디빌딩 좀 좋은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거는 보디빌딩을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봤자 네. 소용이 없다는 것도 심지어 제 친구들조차도 보디빌딩 하면은 네. 그거 다 약물 아니야? 이렇게 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저는 이제 공대 나오고 네.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네. 다녔다 보니까 다 일반인 직장인 친구들이니까 제 친구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뭐 힙합 얘기하면 야 그거 다 모욕하고 사고치는 예.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진 않죠. 저도 힙합을 잘 모르지만 힙합하는 사람들을 막 내려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 힙합은 멋없어 그 라인 때문에 지금 수년째 좀 고통받고 있는 건 그게 사실입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나요? 그거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발라드 가수분이 한 거 아닌가요? 그 악동 뮤지션의 맞아. 이찬혁 님이 쇼미더머니 나와서 네. 그 머드 더 스튜디언트였나? 그 래퍼분 피처링 무대에서 내새 힙합은 안 멋져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그 대중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힙합 멋없었어. 맞는 말이다. 네, 그런 게 좀 생겼죠. 아무래도 좀 비슷한 심정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케미컬 약물 똑같이 보는 것처럼 힙합 안 멋져 뭐만 하면 힙합 안 멋져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이 바닥에도 뭐 보디빌딩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욕해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인들인데도 그거 다 약쟁이들이다. 그거 다 본인들이 네,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 약쟁이들이고 뭐 누구나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파를 하는데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이제 본인들이 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 생각해보면은 간혹 저도 유난히 좀 래퍼분들이 좀 많이 보는 채널인데 네. 래퍼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본인들이 래퍼와 힙합 문화 컬처로 활동하면서 힙합은 멋없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좀 더 많지만은 맞아 힙합 뭐 멋없어. 그러니까 힙합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본인을 뽐내고 네.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뤄냈다라는 걸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좀 젊은 세대들이고 네. 이제
조금 더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살아가는 삶이나 그런 철학 이런 마인드 어떤 이런 거를 조금 더 다루는 분들이 조금 이 힙합 길을 터셨던 선배들인 거고. 나스가 그러지 않았나요? 네, 나스 같은 네. 분들이 이제 나스 그런 진짜 분들이 좋아했는데. 네. 클래식이죠. 그런 네. 분들이. 근데 두 가지의 면모들이 있으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이쪽은. 오. 보디빌딩 씬도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정말 좀 이제 MG 보디빌더 분들 보면은 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활용도 하면서 몸도 잘 만들고 머리 육각형인 보디빌더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아주 옛날에 기특해요. 저 그거 떠서 봤어요. 어떤 옛날 그 헤비급 보디빌더들이 양복 입었을 때 그 되게 아까 말씀드린 로블록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주는 어떤 폭력적인 이미지에서 90년대 바디빌더. 네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더 미형적으로 쉐입이 조금 더 비교적 슬림하고 더 아까 말씀 주신 뭐 컨디셔닝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느낌? 그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게 네. 올림피아에서 주는 옷을 후드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일해서 입히기도 하고 왜 예쁘게 보이냐면은 예전에는 오픈 보디빌딩밖에 없었어요. 오픈 보디빌딩은 뭐예요? 제한 체중이 없는 괴물들만 있는 보디빌딩밖에 없다 보니 그 프레스 컨퍼런스 나오는 그 몇십 명이 다 오픈 보디빌더들인 거예요. 이만한 아저씨들. 근데 지금은 프레스 컨퍼런스에 보디빌딩 조금, 피지크 조금, 클래식 피지크 조금, 비키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 예뻐 보이는 선수가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탑급 바디빌더들은 90년대 보디빌더들보다 체중이 한 10kg, 20kg 더 많이 나가는 괴물들입니다. 아, 그럼 더 큰 지금 거네요. 현대 보디빌더들이 실질적으로는. 확실히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도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조금 더 방법으로. 건강하고 크게 하는 것도 있고 그 과거의 바디빌더들은 그 활동한 이후에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엄청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 내장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막 지금 발전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개인 뭐 의사나 티칭들이 없었기 때문에 코치들이 다 망가지고 관절도 많이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특히 90년대 00년대 초반 바디빌더들이 좀 말년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로니 콜먼 네. 그 할아버지도 지금 엄청 쩔뚝쩔뚝 되시는데 엄청 긍정적이신데 그런 거 디스크 보면서 수술이 아마 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무튼 또 보디빌딩 얘기 또 네. 재밌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마무리하기 전에 네. 이지선다 미니 게임을 살짝 이지선다요? 준비했는데, 네네. 네, 둘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 무슨 기억이 안 나. 요즘 단어들이. 예. 뭐 선택하는 거 요즘 뭐 밸런스 게임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맞아요, 밸런스 네. 게임 같은 건데 트포이님께서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을 고르시면 네, 됩니다. 네. 뭐 부가적으로 또 왜 고르셨는지 얘기도 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황철순 대 이승철. 와 진짜 뭐 보디빌딩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힘든 질문을. 이승철. 네. 이유가 있나요? 황철순 형님이 보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피트니스 바디빌딩 고트는 맞는데 왜 승철 형님이냐면 승철 형님은 이 보디빌더로서의 업적을 봤을 때 아시아에서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업적을 이미 기록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가 지나고 해도 이승철 형님 같은 보디빌더는 나오기 힘들 것 같을 정도의 몸을 갖춘 분이다. 예, 약간 너무 고민되는 질문이지만 네, 이승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발의 차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진짜 간발의 차였어. 종이 한 장 차이 네. 때문에 고른 걸로. 예. 그럼 반대로 너무 다른 의미이긴 해서. 황철순 님에 대한 또 좋은 면모로서 이제 트포이님이 보시는 평가를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피트니스 업계는 철순 형님이 없었다면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대중화랑 근데 피트니스 보디빌딩의 발전을 최전방에서 하신 분이 철순 형님이고 네. 승철 형님은 보디빌더로서 말도 안 되는 기록과 몸을 보여줬던 그런 선을 아직도 후배들이 발끝을 못 따라가요. 아직도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도 그 정도의 바디빌더인 거죠. 어쨌든 두 분이 약간 이제 투톱으로서 네. 얘기를 좀 많이 산업화를 대중화도 시키면서 네. 또 개인 퍼포먼스를 좋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네. 간고 대 네. 크로코다일.
조금 다른데 네. 저는 강고. 강고. 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한 것 같아요. 간고는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강고 씨를 저는 강고를 선호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선도부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업계. 네, 이 업계에서 뭔가 좀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 가시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크로콜다일 형님은 이 업계에 들어오신 지 본인 말씀으로 오래됐다고 하지만 아마 보디빌딩 팬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처럼 느끼겠는데 뭔가 좀 새로운 보디빌딩의 새로운 문물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정보들을 가져오신 분 이런 느낌이라면 강고는 약간 터줏대감 느낌. 네, 이제는 터줏대감 느낌이라서 저는 꼭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그 강고님께 한번 이렇게 지목 당하면은 네.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엄청 피곤할 것 같던데요. 두 가지 이지선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거나 저는 활용했거든요. 네네. 그걸 맞서 싸운 외면하거나 느낌? 네네. 맞서 싸운 분은 못 봤어요. 맞서 싸운 분은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맞서 싸우지는 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네. 저는 그거를 이거 잘만 하면은 뭔가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겠다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아마 유튜브 경험이 많지 않거나 좀 그런 분들은 당혹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꺼려질 거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네. 자기가 언급이 되고 이러면은. 저는 근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두 분 다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 합방한 거 보면은. 되게.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며칠 동안은. 왜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슨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가면 반납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어쨌든 또 재밌는 그림으로 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강구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 황철수님이나 이승철님. 그분도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이. 근데 이거는 보디빌딩 채널은 아니니까요. 네, 뭐 보디빌딩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힙합을 뭐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하셨던 거를 저는 좀 봤던 것 같아가지고 래퍼분들 이제 돈 자랑하고 센 척하는데 사실 다 족밥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이쪽 좀 보시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강고님이.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이 나서. 이제 거기까지 건드시는구나. 와우. 네네.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요거 이지선다를 저도 잘 모르니까 좀 디깅하면서 AI와 함께 만든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한 주먹 대 흑자 일스. 이거는 무슨 의미에서 골라야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두 분 중 이분이 더 낫다로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좀 더 낫다. 저는 사실 흑자님 좋아해요. 흑자님 팬이에요. 그래서 저는 흑자님으로 하겠습니다. 흑자 일스. 네, 저는 사실 주먹이 형님도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물론 제가 느끼기엔 저에 대한 적용 영상도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인간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적용 영상을 만드셨어요? 네, 제가 한번 좀 어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나가다 생각해보면은 몇 가지 있었는데 저를 거론하지는 않고 저를 저격한 듯한 그런 것들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흑자님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근길을 함께하는 약간 팟캐스트처럼 듣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냥 컨텐츠적으로 그냥 좋아합니다. 헬스를 막 다루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루시는 걸로 사실 그 스윙스 빅나티도 그쪽으로 봐가지고. 그것도 다루셨어요? 네. 갑자기 찡그리시는데요. 아니요. 찡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흑자 헬스에 헬스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은 헬스가 많이 빠지시긴 했죠. 네, 흑자 이슈 뭐 이런 걸로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저도 한번 그거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겠다. 그분 입담이 되게 웃겨가지고 그거 보고 좀 보다가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딴 거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흑자 헬스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긴 영상들 많이 푸시는데 뭔가 막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 그거를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리뷰하는 게 있는데 그거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팟캐스트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김종국 대 김계란. 저는 김종국. 이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계란님도 물론 되게 크리에이터적으로 리스펙하지만 이 헬스
우리가 헬스를 하고 있는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김종국 형님이 아닌가. 형님이라 부르기 아니라 김종국 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피지컬 갤러리가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자기 개발과 이런 운동 종목과 이제 맞물려서 또 대중화시키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대중화에는 스포츠를 저변화시킨 거에 대한 이바지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종국님. 저희 아마 나이 세대들은 네. 김종국님 보고 운동한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권상우의 몸도 어렸을 때는 되게 슬림하다 생각했지만 네. 김종국님의 몸은 와, 저 몸은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원하는 네, 좀 벌크한 그런 몸이셨거든요. 옛날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대 크리스 범스테드. 아놀드죠. 이거는 크리스 범스테드가 네. 정말 뭐 시범 제너레이션이 생길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건 맞지만 사실 클래식 피지컬한 종목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당대의 최고의 몸인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했던 거고 보디빌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화배우부터 이제 주지사까지 저희 보디빌딩 업계에서는 보석 같은 분이고 보디빌딩 상금을 계속 새로운 레벨로 올리시고 계신 분이기도 해서 현대 보디빌딩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과거부터 근대 현대를 다 포함해서 저는 아놀드. 약간 네. 그런 느낌인가요? 마이클 조던 대 르브론 제임스 같은 느낌인가요? 마이클 조던 대 제임스 하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 하든 정도예요? 네, 저는 어디 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 정도군요. 네, 범스테드는 네. 네,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 네. 네, 아놀드 슈왈제너거에 비하면. 다음 질문입니다. 로니 콜먼 대 제이 커틀러. 이건 로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이 커틀러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분 같지만 네. 보디빌더로서도 로니가 더 많이 이겼고 네, 로니의 프라임 가장 전성기 때 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만들어 본 건데 네. 박재훈 대 이승철. 이거는 아까 왜냐면은 이승철 님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역대 뭐 이렇게 국내 이제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또 지금 저희 같은 좀 젊은 맞네. 세대들한테는 박재훈님 그 패러디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튜버 분들 이렇게 이거 하시고 이게 뭐 이렇게 비염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코평수를 좀 넓혀줘서 코로 숨쉬게 하는 건데 이게 멀리 보면 보디빌더 회복과 관련된 거예요. 두 분 중 한 분 고르신다면 승철 형님이죠, 그래도. 네. 제가 재훈이 정말 아끼는 동생이지만 그리고 재훈이가 기록한 기록도 앞으로도 몇십 년이 지나도 이룰 수 있는 근처에 갈 수 있는 선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4년 연속 올림피아에서 순위를 받고 탑10까지 하고 본선에 올라갔지만 하지만 이제 박재훈 선수가 앞으로 더 할 일들이 저는 무궁무진하다 보지만 승철 형님이 이뤘던 그런 기록들이 깨지지 않는 한 저는 승철 형님. 네. 우리나라 보디빌더로서 선수로서의 역량으로는 역사상 1등, 우리나라 역사상. 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대회에서 어떤 기록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게라고 하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2위를 했고, 네. 네. 그다음 오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2위를 했고, 그다음에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아시아 최초로 그랑프리를 하셨습니다. 그냥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대회 두 가지에서 그래도 올림피아에서 12위를 했다는 것도 앞으로 나오기 힘든 기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어디 쪽에서 하세요? 운동은 저희 그냥 불광동에 사는데 불광동에서 많이 하고 네. 강남에서는 짐다운짐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형님이랑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코어 짐인데 한번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선수처럼 막 다루시나요? 가면은? 저는 근데 운동을 되게 정적으로 좀 조용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부위를 준비를 해가면 될까요? 하체요? 네. 제가 하체를 진짜 못하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꼭 배워볼게요. 좋습니다. 네. 뭐 벨트 같은 거랑 뭐 그런 거 챙겨가면 될까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고중량을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체 진짜 꼭 한번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한국 피트니스 그리고 보디빌딩 판 전체를 다루는 미디어 채널 투포이님과 이제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게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수준에 제가 많이 못 미치는 저는 이제 보디빌딩 쪽 사람이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이제 피트니스 업계 쪽 또 이렇게 트포이 채널 구독해두고 많은 그 보디빌더 분들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게스트는 댓글로 추천으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